오늘 이제 오후 세션에 해양 생태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일반인들이 생태계 하면은 생물에 관심을 갖죠. 실제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복합적입니다. 또 기후 위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발생하는데 해양에서도 대단히 복잡한 변화가 오히려 육지보다도 더 복잡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이 기후 위기와 해양 생태계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구상에 인간이 해안 근처에서 약 100km까지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과학에서는 해안에서 10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 약 70%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안 서식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기후 위기가 나오기 전에는 생물종 다양성이 떨어지고 생물의 많은 종들이 폐사하고 멸종하고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기후 위기가 오니까 이제 인간한테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연안 서식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인간의 서식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초로 이 해안 침식 또 해안 생태계 파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이와 같은 사진인데, 제가 40년 전에 본 사진을 찾으려고 못 찾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요 베란다 위에서 낚시하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먼 훗날에 내가 별장을 짓고 내 베란다에서 낚시를 하지 하는 생각으로 사진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여기에서 낚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안 침식으로 더 이상 6층짜리 콘도였는데 콘도가 사람들이 다 이주하고 무너지기 직전인 그런 콘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서 낚시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사람이 비어있는 별장이죠. 해안가 별장이고, 이것은 미국의 체사피크만에 있던 홀랜드 아일랜드의 마지막 남은 집입니다. 이게 다음 해에 다 무너지고 맙니다. 자, 얼마 전에 발생했던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영국 동부 해안에 침식에 의해서 집이 무너졌죠. 자, 이건 미국 동부 해안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컬는 많은 나라들의 해안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만큼 깎여 나갔어요. 무려 1m가 넘는 해빙 퇴적층들이 깎여 나감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최근에 나온 것은 투발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식지의 문제가, 인간의 서식지의 문제가 심각하게 기후 위기와 결부돼서 나타납니다. 과연 이 서식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앞에서 1세션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해안 침식,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를 피할 수 없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한테 가장 감명 깊었던 사파입니다. 1888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나왔던 사파지요. 이건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당시에 브라이턴 비치 호텔, 지금은 뉴욕주에 있는 곳, 코니 아일랜드라는 곳입니다. 코니 아일랜드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이것이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해안 침식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 호텔을
112개의 기차를 이용해서, 기관차를 이용해서 약 157m를 이전시킨 그 사파의 모습입니다. 자, 사실 1800년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에서 지구 온난화는 굉장히 오래전 시간부터 무려 한 18,000년 전 이후로 계속 상승해 왔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문제인가? 이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대했던 또는 가치가 높았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지역에서의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욱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해양 생태계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생태계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이 생태계의 개념에 생물이 우선인 걸로 생각하겠지만, 생태계는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일컬는 말입니다. 생태계라고 얘기할 때는 생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 무생물 모든 것이 포함된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온이 0몇 도만 상승해도 해양 생태계가 확 변합니다. 생태계는 굉장히 얽혀 있어서 어떤 한 학문만으로서 이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서식지로서의 해양 생태계만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서식지는 가장 기초적인 해양 생태계의 그림이고 가장 기초이고 배경입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이 한국의 갯벌이 철새 서식지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되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여기 철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실은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이유는 서식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새의 서식지보다 사실 우리는 더 급한 것이 인간의 서식지겠죠. 그러나 이것은 생태계의 한 단위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간혹 우리는 학문을 하고 과학을 하면서 또 일반 상식적으로도 꼭 인간은 제외한 생물, 인간을 제외한 생태계를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도 생태계의 일원이고 또 우리가 생태계 관리를 하고 환경 관리를 하고 미래를 계획할 때 인간도 거기에 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인간 생태계 일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서식지, 오늘은 해안인, 갯벌, 해빈, 사구 등 해안에 우리가 의존하는 어떤 서식지, 이 서식지는 인간만의 서식지가 아니라 해양 생물의 서식지이기도 하고 해양 생물의 보육지, 유치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이런 보고가 있었죠. IPCC 보고에 의하면은 해수면 상승을 우리는 곧 2050년 탄소 중립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2050년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지구의 변화는 굉장히 느리지만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됩니다. 지금의 해수면 상승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해수면 상승은 무려 18,000년 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년이 아니라 2100년, 2150년, 2300년까지도 IPCC에서 보고하기를 2300년이 돼도 멈추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것보다 더 갈 겁니다. 우리는 짧게 보면 2100년 기준으로 여러분 2100년 하니까 우리 얘기 같지 않죠. 미래 세대인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2100년은 없는 겁니다. 2100년에도 가장 작은 시나리오에서 약 50cm 상승합니다. 시나리오가 굉장히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1m 상승합니다. 오늘 온실가스 배출을 멈춘다고 해도 해수면의 높이는 2300년까지 1m가 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온실가스 배출이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30년 이후로도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이 된다면 2300년까지 해수면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3m, 잘못하면 6m, 최악의 경우 16m까지 상승합니다. 이럴 경우에 상당히 많은 나라, 상당히 많은 해안 서식지, 우리도 한국도 좁고 해안선의 길이가 긴 나라입니다. 자, 해안선에서 100km까지의 영향 범위라고 한다면 아마도 한반도는 거의 다가 영향 범위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해수면 상승은 바로 서식지의 파괴고 인류의 괴멸이 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보고를 했죠. 지난 30년 동안 약 9cm 해수면이 상승했다. 그리고 점차 빨라지고 있다. 자, 여러분들은 많은 뉴스에서 접하기를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이 깎여 나가고 해수욕장에 모래가 사라져서 돌만 남고 하는 현상들을 많이 접합니다. 우리 얘기 같지 않고 뭐 현지 주민만 문제겠지. 자, 그게 동해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100년에 해수면이 상승한다면 1m 이상 상승한다면 서해안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침수 지역입니다. 남한 국토의 4%가 침수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IPCC 보고에 의하면 2300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실,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이 야기되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론에 제시되어 있는 동해안에서 해수욕장이 막 깎여 나가는 것만 관심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서남해안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곧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 독일, 네덜란드, 북해 연안에 우리와 같이 조차가 크고 그다음에 대륙붕이 넓게 펼쳐진 우리 서남해안의 경우와 같은 그러한 북해 연안의 어떤 이 해일 침수 역사와 제방 높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지만 많은 마을에 이와 같은 기둥이 서 있습니다. 기둥 밑에 보면은 이런 11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수 피해, 해일 피해를 기록한 기둥이 많은 마을에 있습니다. 여기 표시들이 다 요때까지 이만큼 해일에 의해서 물로 덮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게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해일에 의해서 덮였을 때 2층 건물의 지붕을 넘어섰어요. 이들은 이러한 교훈을 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방조제의 높이입니다. 자, 방조제의 높이는 바로 해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00년대 방조제에 비해서 지금 1900년대 방조제로 올라가면은 폭도 3배 커지고 높이도 3배 커집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실은 준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막기 위해서 했던 건데 실은 현재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해수면 상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100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한 나머지 사실 해일은 여기까지밖에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방조제, 현재 1982년의 방조제에서 1.9m를 높입니다. 1990년 후반부에. 이런 일이 전 해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는 정말 선진국인가? 이런 문제가 제가 고민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전 세계에서 많은 해안 침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초기의 해안 침식의 얘기는 이것이 기후 온난화, 해수면 상승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재처럼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많은 곳에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로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 이제 모래 유실 방지를 하고 해안 침식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또는 이렇게 수중에다가 볼을 쌓아 가지고도 여기를 보호하는, 이건 아주 지역적인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가장 많이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는 내용이 이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는 관광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플로리다가 쭉 해안선에 호텔들이, 아주 대형 호텔들이 지어 있는데 자꾸만 침식이 되니까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했던 것이 이와 똑같은 그로인을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붓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유지되고 현재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해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런 걸 설치하는 거, 아마 우리나라 동해안에 해수욕장에 가 있는 주민, 서해안의 해수욕장 주민들이 이런 거 설치한다면 막 화를 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치인도 저 못하게 할 겁니다. 지자체장도 못하게 할 겁니다. 이들은 선진국인데도 이런 일을 해왔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인식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여기에 이러한 것들을, 구조물을 설치하는 걸 우리는 강성 안정화라고 공학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반하는 거로 연성 안정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부어서 자동적으로 깎여 나가면 다시 복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래 양빈입니다. 우리나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데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왜? 이런 구조물이 없으니까. 이 구조물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들어가 있죠. 최소한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 사실 앞서 세션에서는 전 지구 변화,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오늘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자, 강성 구조물을 많이 쌓았던 경험이 있죠. 텍사스에서 그 허리케인 때문에 이제 쌓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앞이 무너져서 자꾸 막 후퇴하면서 더 큰 거 하다가 지금 해안입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해수욕하러 오겠습니까? 이것이 강성 구조물로 해안 안정화를 시켰을 때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지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선진국에서 했던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벤치마킹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다가 제방을 쌓으면 더 깎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점차 여러분, 해수면 상승을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단순히 해수면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해수면 상승을 하면 수심이 깊어지면서 파고가 올라갑니다. 파고가 높아지면은 파고의 제곱승으로 해안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이 해안 에너지를 약화시키지 않으면 해안 침식은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해수면 상승은 단순히 침수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안 에너지를 강하게 해가지고 해안의 생태적 기능을 단순화시키면서 오히려 침식으로 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많은 지역에 이렇게 바로 해안가까지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고민거리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해안에 이것도 최근에 나온 언론의 사진들을 봤으면 어마어마한 침식이 일어나죠. 옛날에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는 여기가 넓은 해수욕장의 해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지역 주민들이 난감하죠. 그런데 동해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해안에 가보시면은 제방 쌓은데 다 무너지고, 옛날에 넓은 그 모래사장이 있었는데 다 엉망이 되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자,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부동산의 개념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의미가 없구나. 개념을 바꿔야 된다. 여긴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는 부동산의 가치가 없죠.
이런 걸 또 그 국가에서는 포락질한 개념으로 씁니다. 방치하고 있는 상태죠. 우리의 경험을 보시면은, 자, 여기에 그 라이트하우스가 있어요. 등대가 있는데 이거가 침식이 되니까 이쪽으로 옮깁니다. 수백 미터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옮긴 예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말할 때, 자, 왜 이렇게 옮겼겠습니까? 여기 방파제를 만들지 않고. 사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은 겸손과 순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동해안에서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서 몇 달 동안을 모래를 갖다 부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또 많은 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계속 무너지면서 계속 후퇴돼서 결국은 아주 해안이 엉망이 된 이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진국에서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겸손과 순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옮깁니다. 사실 1888년에 이 호텔에 옮기는 건 호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고, 그 사람이 또 저 기차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옮겼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면 이렇게 하기도 어렵겠죠. 자, 이거는 독일의 이자르강의 복원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도 그런 말을 하셔서 네덜란드 분이 말씀하셨죠. 자연하게 되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저희 생태계를 보고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되돌려준다. 원래 이자르강을 이렇게 좁혀놓고 여기를 활용을 했더니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생태계가 활발하고 물이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수심이 깊은 곳과 낮은 곳이 있어가지고 생물 종다양성이 높아지고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응이고, 사실은 자연의 땅을 자연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강의 땅을 우리가 너무 침범을 했고 너무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해안 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해안의 땅에다가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사실 미국의 동부 해안에서 이런 침식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옛날 텍스트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안에서 120m 뒤로 후퇴를 해라.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각 해안마다 다른 침식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침식률을 계산을 해서 10년 만에 침식될 가능성 있는 해안, 30년 만에 침식될 해안 가능성, 60년 만에 침식될 가능성이 있는 해안, 60년까지 버틸 수 있으면 여기에 이전이 가능한 일시적인 건물은 허가한다. 그러나 움직일 수 없는 건물은 60년 정도까지는 뒤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화를 시켜놨습니다. 우리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이와 같이 이제는 선진국들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사실 선진국이 1990년에 이걸 내놨는데 1990년은 우리로 볼 때 30몇 년 전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도 이거 못하고 있죠. 또 제가 이 북해연안에 우리나라랑 똑같이 사실 세계 자연유산이기도 하고 갯벌이 넓게 있는 곳에 이러한 곳에 대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북해에서 어떤 곳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 이게 방조제입니다. 방조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을 쭉 쌓아.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방조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강하게 이런 그로인이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여기는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돌이 쫙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주민들은 해수욕장 이거 설치한다면 난리 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최소한 침식을 여기까지 막겠다. 해수욕장을 유지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십시오. 뒤에는 여러 가지 콘도들이 존재하는데 여기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떤 곳은 이렇게 돌로도 되어 있고요. 어떤 곳은 이렇게. 그러니까 각기 다른 해안 보호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동해안에 이런 게 있습니까? 서해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사실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이 해안에다가 염생 습지를 만들기 위해서 갯벌 복원 또는 습지에다가 식생을 복원한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국가에서 선언하다 보니까 각기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미 갯벌은 대단히 많은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탄소 염습지 복원이라는 것은 침식 방지 목적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염생 습지입니다. 여기에 많은 염생 식물들이 자라는데 안에 보면 이와 같이 부시 펜스, 독일말로 라눅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고 나무 사이에다가 작은 가지를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퇴적률을 높이게 되면 퇴적률이 높아지면 염생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염생식물이 자라면 다시 퇴적률이 더 높아지고 침식을 방지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다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나무가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가면 굉장히 넓은 염생식물들이 존재하는데 그 염생식물은 꼭 자연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속에 그와 같은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 어떤 것은 방조제가 크게 있는데 보십시오. 이게 쭉 이게 라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눠 놓으면서 여기에 염생식물들이 자라고 또 해안선을 보존하고 침식 방지 시설들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만든 이런 라눅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바다를 관리를 하고 우리의 서식지 또 기타 연안 생물의 서식지를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염생식물이 잘 자라면 꽃도 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침식 방지 목적을 이루고 서식지가 복원이 되고 탄소 저장 효과까지 있게 되는데 경관가치 증대까지도 옵니다. 이것은 강성 안정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연성 안정화죠. 이거는 강성 안정화지만 이건 연성 안정화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구도 보십시오. 사구 침식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구를 하고 사구에 식생들이 있고 염생식물 복원이 돼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 염습지 사구 복원의 목적은 해안 침식 방지가 우선입니다. 폭풍 에너지가 저감이 됩니다. 이것도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는 것이죠. 종 다양성 유지, 해수면 상승, 퇴적량 증대, 산란지 서식지 회복, 그 다음에 철새 보호가 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경관 개선, 관광 효과 증대가 돼서 지속 가능한 이용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해안 침식 방지입니다. 해수면 상승에 대비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수면 상승 때문에 문제가 앞으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아직 실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주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쪽에다가 방조제를 해수면 상승이 되는 게 더 쌓을 것이냐? 이게 옳을 것이냐? 논의 끝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 오히려 후퇴하자. 여기 기존에 있는 방조제를 일부 유통을 시켜서 여기에 퇴적물이 들어와서 쌓이고 여기가 염습지가 복원이 되고 자연성이 복원이 되면 이 안에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해수면의 상승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 퇴적면이 상승한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와 같이. 그래서 과거에는 이와 같이 라인 가죠. 우리가 선방어라고 하죠. 이 선방어에서 존 디펜스, 지역 방어의 개념으로 공간 방어의 개념으로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시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행 과정에서 힘든 요소들이 있지만 물론 이제 이게 굉장히 이해관계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안 환경의 기능을 이용해서 해수면의 상승을 대비하고 기본적인 철학은 인간이 점유했던 자연의 공간을 되돌려준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에 이러한 철학을 갖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지구 기후의 역습에 의해서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문제는 무엇인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연안 환경을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아까 우리가 침식이 많이 지금 동해에 일어나는 것이 여기 파랑이 많은 해변입니다.
우리 갯벌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갯벌도 에너지가 세지면 우리 서해안에도 많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점점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가 깎여 나가고 있습니다. 후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하면 끊임없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후퇴해서 위에 해수욕장에서 모래를 뚫고 보면은 3, 4m 밑에 뻘이 나옵니다. 과거에 쌓였던 뻘, 그것이 다 깎여 나가고 점점 뒤로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의 모래 깊이가 2m를 넘질 않습니다. 어떤 곳은 충남의 어떤 곳에 가면 20cm밖에 안 됩니다. 곧 사라질 위기에 있고 어떤 곳은 이미 바닥이 드러난 안반이 드러난 해수욕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안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강은 우리나라의 연안, 특히 서남해안의 연안은 강으로부터 갔던 퇴적물이 다시 조류와 파랑에 의해서 연안에 밀려 들어와서 쌓임으로써 연안의 해안 침식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또 선진국하고 다릅니다. 유럽의 북반구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빙하 시기에 나갔던 어마어마한 해안 퇴적물들이 다시 들어오는데 우리는 강퇴적물이 나가서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 강을 잘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 그나마 오랫동안 끌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강에 모든 하구뚝이 막혀 있습니다. 40%가 넘는 하구가 서해안의 하구, 특히 큰 강의 하구가 막혀 있습니다. 강의 퇴적물을 공급해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자연 기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강을 막고 강의 퇴적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진국의 예를 벤치마킹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우리만의 생각과 우리만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네덜란드 분들이 설명을 했는데 네덜란드는 전체 해안을 각기 막 쪼개가지고 특성을 분류를 해서 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십 가지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서해안 다르고 남해안 다르고 동해안 특징이 전혀 다릅니다. 진화 과정도 다르고 침식률도 다르고 퇴적물의 구성도 다릅니다. 이것들을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국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 서남한의 갯벌 퇴적물을 한강기온과 금강기온으로 나눠지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보령이나 대천 이런 데 가시면은 태안 같은 데는 물이 맑습니다. 서해안의 다른 물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한강영향권과 금강영향권에서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처럼 우리가 이 퇴적물들이 분포하는 걸 보면요, 이렇게 한강기온에 어마어마한 퇴적물이 강으로부터 유입돼서 다시 해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마찬가지 금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퇴적물의 유입량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을 되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안의 갯벌도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플랜이 구성이 돼야 되고 국가는 이것을 잘 분류하고 그 플랜에 맞는 방지 시설과 또는 복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갯벌만 제가 주로 여기 설명을 드리는데 갯벌에도 이와 같이 다양한 특징이 있고 같은 갯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갯벌은 퇴적 측면이 침식이 되고 후퇴하고 어떤 퇴적물은 전진하고 침식이 없습니다. 각기 똑같은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와 같은 일들을 국가가 해야 되겠죠. 과학자도 같이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각기 맞춤형 서식지 복원, 침식 방지 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기후온난화의 복잡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파괴적인 것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명체의 해안 서식지의 소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겸손과 순응, 또 후에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든다면 서식지 연안 생태계 보존과 복원은 생물의 복원이 아니라 서식지의 복원에 맞춰줘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거에만
특수에만 복원의 어떤 모습, 형태 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가가 또는 많은 그 공학자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기능의 복원에 맞춰야 됩니다. 또 해안 침식 방지와 순응은 자연에 되돌려 줘야 되는데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해안가에 가면은 무엇인가 더 간척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방파제를 밖으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저 북해 갯벌에 가면은 방파제가 무너져도 절대 바다로 더 나가지 못하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심을 부립니다. 이 버리지 않는다면 안 될 것이고 또 강성, 연성, 안정화를 같이 가능한 한 혼합해야만 되는데 한 가지만 주장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해안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양 생태계 관리 복원을 해야 됨에도 이 해안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을 별로 안 하죠. 또 연안의 강퇴적물을 덜어줄 프로그램을 시행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구뚝을 저렇게 존치하고 있는 한 저 기능을 그러나 하구뚝의 기능 중에서 치수 기능, 해수면 상승이 되면서 피해가 오는 걸 막아주는 아주 순기능이 우리 하구뚝에는 다행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강으로부터 퇴적물을 바다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것은 대단히 큰 국가 계획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수생태계 부분 복원, 해수유통 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 이제 선진국에서도 경험한 예입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오늘 발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연안 정비를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은 탁탁 비어 있습니다. 침식이 막 일어나는데도 국가가 건드리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사유지는 국가 예산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침식이 돼도 내버려 둡니다.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방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아파트 짓겠다고 내륙에다가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왜 거기는 수용을 못합니까? 왜 그거는 매입을 못합니까? 국가 예산으로. 과연 공무원이고 정치인이고 지역 주민이고 무슨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제 자연에 대해서 겸손해야 되고 자연에 대해 순응을 하고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러한 철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수면 상승, 기후온난화에서 인간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전기자동차, 풍력 또는 태양광, 수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사업이고 돈이하고 걸려 있습니다. 자연에 되돌려준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계획은 안 세웁니다. 지구온난화를 얘기하면서 왜 그런 생각들만 하는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하고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도 역시 각 부서 이기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못합니다. 탄소 중립에서 예산을 쓸 국리는 하지만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국토를 위해서 정책을 수행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정말 국가적으로 시행이 돼서 진정한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해안 서식지 복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